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나의 몸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 식후에 느껴지는 무거운 속, 그리고 잠들기 전 느껴지는 묘한 답답함. 나는 지금 정말 건강한 걸까? 서랍을 열면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영양제 통들,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루테인, 프로비오틱스. 이건 눈에 좋대. 이건 혈관에 좋아. 이건 노화 방지에 좋다더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양제를 챙겨 먹는 습관을 마치 건강의 증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챙겨 먹는데 왜 몸은 더 피곤하지? 혈액검사 수치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 병원에서는 왜 영양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까?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도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지만 영양제도 약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먹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영양소가 몸속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비타민 A, D, E, K처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하루에 두세 번 챙겨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불안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수치 하나, 친구의 아픈 이야기 하나에 나도 혹시 그럴까 걱정되니까 하나둘 영양제를 더 챙기게 되는 겁니다. 마트에서도, 약국에서도, TV 홈쇼핑에서도 면역에 좋다, 혈관에 좋다, 피로회복에 탁월하다.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영양제를 신뢰하고 음식보다 알약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영양제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보조수단이라는 겁니다. 즉, 기본이 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때 끼니를 못 챙기고, 야식이 늘고, 운동은 줄고,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그 공백을 영양제로 채우려 합니다. 결국 근본은 바꾸지 않은 채 겉만 챙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는 정말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해가 될까요?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영양제들은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합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들,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유산균, 홍삼, 마그네슘까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처럼 되어버린 영양제 챙기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영양제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영양제의 본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 채우지 못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 즉,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가 아니라 주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음식은 예전보다 영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로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지만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착각입니다. 음식의 영양이 조금 줄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이 그걸 못 버티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음식 자체를 대충 먹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 저녁은 늦게 배달 음식. 이런 식생활을 계속하면서 나는 비타민으로 보충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알약이 아니라 자연식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C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비타민C는 피로회복,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루 필요량은 약 100mg 내외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은 1000mg짜리가 대부분이고 하루 2번씩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결국 몸에 좋을 거야 하며 챙긴 것이 오히려 피로를 더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지만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과하게 섭취하면 뼈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이나 신장에 쌓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석회화 현상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즉, 균형 없는 보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양제의 중복 섭취입니다. 비타민 B가 여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른 채 피로회복제, 종합비타민, 피부 보조제까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몸속에서는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과하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피부 트러블, 속쓰림, 불면, 심장 두근거림 같은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죠. 영양제는 음식처럼 섭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영양제의 일일 섭취량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만큼 용량 초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먹으면 좋겠지. 이건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를 빠르게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젊을 때보다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영양제의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비싼 소변일 뿐입니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되는 영양제, 빈속에 먹으면 속을 자극하는 영양제,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들,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시간 맞춰 삼키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와 칼슘제를 함께 먹으면 둘 다 흡수가 떨어집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지만 비타민 B군은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위를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몸에 지금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영양제를 선택합니다. 그거 먹고 좋아졌대. 유명한 의사도 추천했어. 그래서 영양제통은 늘어나는데 정작 내 몸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호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영양 과잉의 신호,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그 경계를 넘었을 때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먹는 영양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먹는 4가지.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루테인. 이 영양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몸속에서 작용하고 왜 때로는 건강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하지만 비타민이라고 해서 모두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은 2종류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B군처럼 필요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탕, D, E, K처럼 몸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비타민 A가 대표적입니다. 피부와 시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두통, 피로, 피부 건조, 간 수치 상승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다른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 섭취가 쉽게 일어납니다. 즉, 비타민은 부족보다 과잉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 중성지방 조절, 뇌 기능 개선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함께 먹었을 때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즉,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지방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산패된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통기한만 보고 몇 달째 방 안서랍에 그대로 둔 채 계속 먹습니다. 결국 좋은 기름이 아니라 산화된 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는 셈이죠. 3번째는 칼슘입니다. 뼈에 좋다.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하다. 이 말에 수많은 중장년층이 매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 자체로는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가 함께 있어야 뼈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맞지 않으면 칼슘은 뼈가 아닌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막히면 결국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즉, 뼈를 지키겠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칼슘 과다 섭취는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며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칼슘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드세요. 그만큼 무심한 복용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루테인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특히 50에서 60대에게 인기 많죠. 하지만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사와 상관없이 공복에 한 알씩 삼키고 끝입니다. 흡수율은 낮고 간에는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루테인을 비타민이나 오메가3와 함께 먹을 경우 지용성 성분이 겹쳐 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양제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적정량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좋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에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영양제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조용한 도구로 변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이걸 먹고 있지? 누가 필요하다고 했지? 정말 내 몸에 지금 필요한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건강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네 가지 외에도 과용으로 위험한 영양제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루테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는 대표 영양제들의 숨겨진 부작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서랍에는 그보다 더 많은 알약과 가루, 젤리, 음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몸에 좋은 단백질, 피로를 날리는 홍삼,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 장 건강을 지키는 유산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의 식탁 위에 이 네 가지 중 하나쯤은 놓여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도 과용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들이나 헬스마니어들이 주로 먹었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근육 유지를 이유로 매일 챙깁니다. 그런데 단백질도 결국 질소를 포함한 영양소입니다. 즉, 과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혈액 속 노폐물인 요소가 쌓이고 결국 피로감과 두통,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단백질은 몸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면 지방으로 변합니다. 운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단백질 보충제만 늘리면 근육은 늘지 않고 체지방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 몸을 지키려던 단백질이 오히려 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이, 코엔자임 Q10, 셀레늄, 알파리포산, 아스타잔틴.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항산화제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균형의 법칙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면역 작용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활성산소가 일정 부분 있어야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데 항산화제를 과하게 먹으면 이 방어 시스템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는 서로 간섭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타민C와 이를 동시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서로의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즉, 좋은 성분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한꺼번에 섭취하면 세포의 자연스러운 대사 과정이 교란됩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면역 반응이 느려지며 심하면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홍삼입니다.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품이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은 자극적인 성분을 가진 보약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닙니다. 혈압이 높거나 불면이 잦은 분들이 홍삼을 꾸준히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 심박수를 높이고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삼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홍삼 제품을 매일 먹는다면 건강식품이 아니라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홍삼 제품은 가공 과정에서 당류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홍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달콤한 홍삼 스틱을 매일 먹는 건 사실상 설탕 음료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은 유산균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유산균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꾸준히 먹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유익균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유해균이 너무 줄면 면역이 약해지고 오히려 설사, 복부 팽만, 가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유산균을 장에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유산균 제품의 함정은
내게 맞는 균주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 종의 유산균이 있고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면역 강화형, 장 운동 촉진형, 여성 건강형 등 목적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고릅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맞지 않는 균이 들어와 오히려 복부 불쾌감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은 음식물과 함께 먹어야 장까지 도달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에 의해 대부분 죽어버리죠. 즉, 유산균은 먹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걸 모른 채 하루 한 알로 장을 바꾸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백질, 항산화제, 홍삼, 유산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좋은 성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별표 잘못된 복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별표는 겁니다. 좋은 영양제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 영양제는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지금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피부의 변화, 소화 불편, 피로, 불면, 체중 변화, 이런 작은 징후들이 혹시 내가 먹는 영양제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양제 상호작용의 함정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니까 영양제라도 챙겨야지. 요즘 집중이 안 돼서 비타민 좀 먹어야겠어. 그런데 정말로 그 피로가 영양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양제 과다 때문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노화탓이라며 흘려보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신호 중 상당수는 영양제의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입안이 마르고 혀가 갈라진다면 단순한 탈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를 과하게 먹을 경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침샘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매일 섭취하다가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호소합니다. 위산이 과다해지고 장내 산성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니까 괜찮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을 흡수한 뒤 남는 양은 배출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장 점막이 자극받습니다. 결국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심하면 장내가스가 늘어납니다. 피로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얼굴빛이 칙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철분은 혈액의 재료이지만 몸속에 과하게 쌓이면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즉, 노화를 늦추려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세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결과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속쓰림, 위 점막이 영양제의 자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복에 영양제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 영향이 더 크죠. 소변색이 짙어짐, 비타민 B, C가 과다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이제 그만 일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통, 어지러움, 불면, 카페인이 들어간 비타민이나 자극 성분이 많은 제품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납니다. 피부 트러블, 비타민이 오메가3, 콜라겐을 무리하게 섞어 먹으면 피부의 유분 밸런스가 깨집니다. 변비 혹은 묽은 변, 유산균,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을 잘못된 타이밍에 복용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 반응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더 나빠졌다며 영양제를 더 늘립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추가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만 좀 넣어줘 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영양제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먹으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오메가3와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와 구리를 같이 섭취하면 비타민C가 구리를 산화시켜 체내 미네랄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처럼 영양제 간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음식처럼 단순히 섞여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각 성분이 몸속 효소 시스템과 충돌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심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심하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에 오메가3, 비타민이,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이 조합은 실제로 혈액 응고 기능을 지나치게 낮춥니다. 즉,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쉽게 나는 사람이라면 이 조합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에 좋다니까 하며 이 셋을 동시에 먹습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지속적인 미세 출혈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마그네슘이 너무 많으면 근육이 이완돼 피로가 심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비율이 무너지면 심장 리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 건강 보조제에는 이 두 성분이 고정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이 다른데도 하나의 정답으로 포장된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섭취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섭취가 되고 있다는 것. 건강을 유지하려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습관적 복용으로 바뀌고 그게 몸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쯤 되면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은 더 많은 영양제가 아니라 더 깊은 관찰입니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해야 몸의 리듬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영양제가 가진 양면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와 습관 속에서는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했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가 아니라 내 몸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건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야. 하지만 진짜 예방은 영양제를 더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엔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았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심할 때 비타민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원인을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 혈액 검사, 식습관 기록, 수면 패턴, 변의 상태, 피부 변화. 이 5가지가 영양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손이 자주 저린다면 비타민 B12 부족일 수도 있지만 혈당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졌다면 콜라겐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단백질 섭취량과 수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씩 천천히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먹지 말고 하나만 2주 정도 섭취해보세요.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피로가 줄었는지, 수면의 질이 달라졌는지, 소화가 편해졌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기적으로 쉬는 것. 영양제도 음식처럼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흡수율도 유지되고 과잉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2개월 복용 후 1, 2주 휴식, 오메가3는 3개월 복용 후 2주 휴식, 홍삼은 계절마다 한 달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조절이 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음식과 함께 생각하기.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밥상이 건강해야 영양제도 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건 불난 집에 향수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오메가3는 고등어나 연어로, 칼슘은 두부나 멸치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영양제는 최후의 보완제이지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심리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안 먹으면 불안해. 영양제 끊으면 다시 아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건강보다 불안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진짜 건강은 무언가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영양제를 꺼내들고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며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진짜 나를 지키는 건 그 알약이 아니라 그 마음, 즉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 흡수하며 늘 균형을 향해 스스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돕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선택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더 먹을까? 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 여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허브